김태성 중장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육군본부 집무실의 두꺼운 카펫 위로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방금 들은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한쪽 눈을 잃었다는 그 한마디가 40년 군 생활 동안 쌓아온 그의 냉정함을 단번에 무너뜨렸죠. 그의 오른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더욱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진 속 수진이는 의대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 맑은 두 눈이 이제는 하나만 남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성 중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먼저 둘째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군에서 어떻게 이런 만행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태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형의 떨리는 음성을 듣자마자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태성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상황을 설명했죠. 수진이가 부대 내에서 선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왼쪽 눈을 실명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전화 너머로 태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죠. 정보사령부의 냉철한 전략가도 막내 동생의 일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서 막내 태호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특전사 훈련 중이던 태호는 형의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살기가 배어 있었어요. 누나와 가장 가까웠던 그에게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거든요. 세 형제는 각자의 부대에서 즉시 출발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입원해 있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태성은 집무실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섰어요. 벽에 걸린 태극기와 자신의 계급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 계급장의 무게가 오늘처럼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차량이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안 태성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 형제가 힘을 합쳐 막내를 키웠던 시절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죠. 추운 겨울날 연탄을 나르던 수진이의 작은 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펄쩍펄쩍 뛰던 모습, 군의관이 되겠다며 당당하게 입대하던 날의 늠름한 자세까지요. 그때의 수진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새 오빠가 걸어온 군인의 길을 자신도 의사로서 함께하겠다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죠. 그런데 그 꿈이, 그 밝은 미래가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것도 태성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 안에서 말이죠.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룸미러로 중장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 온화하고 자상하기로 유명한 지휘관의 얼굴에 처음 보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거든요. 40년 군 생활 중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동생을 해친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의가 그의 눈빛에 가득했죠.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태성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수진이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겠다던 그 아이가 이제는 환자 침대에 누워있다니 형으로서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러웠어요. 차량이 병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태준과 태호의 차량도 도착해 있었어요. 세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건 작년 추석 이후 처음이었죠. 하지만 이번 만남에는 기쁨 대신 무거운 슬픔과 분노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새 장군의 등장에 병원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중장 하나, 소장 하나, 준장 하나가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살벌한 표정으로 말이죠. 병원 관계자들이 황급히 달려와 안내를 하려 했지만 태성은 이미 수진이의 병실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각자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분노, 슬픔,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태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태성은 두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지금은 수진이를 만나는 게 먼저라는 무언의 신호였어요. 병실 문 앞에 선 세 형제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 너머에 있을 수진이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서 있을 수만은 없었죠. 태성이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고요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얗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의 모습은 처참했죠. 왼쪽 눈을 가린 붕대가 그녀의 작은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어요. 멍들고 부어오른 얼굴은 평소의 밝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수진이는 오빠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남은 오른쪽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그 모습을 본 세 형제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특히 태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몸을 떨었죠. 태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이의 상태를 살피며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고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한 젊은 군의관이 들어왔어요. 수진이의 동기였죠. 그녀는 새 장군 앞에서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선임들의 지속적인 괴롭힘, 그날 밤의 집단 폭행, 그리고 부대 지휘부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전했죠. 이야기를 들을수록 세 형제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태성의 손은 분노로 떨렸고 태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으며 태호는 이를 악물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수진이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지금 수진이에게 필요한 건 오빠들의 분노가 아니라 위로와 힘이었으니까요. 태성이 수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한때는 의료기구를 능숙하게 다루던 그 손이 지금은 상처투성이었죠. 그는 동생의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주겠다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병실을 나온 세 형제는 병원 옥상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각자가 가진 권한과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모든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다짐했죠.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세 장군은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며 작전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한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였죠. 새벽 4시 김태성 중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제 병원에서 본 수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거든요. 그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서울을 바라보았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책상 위에는 부관이 올려놓은 보고서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태성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죠. 바로 수진이가 복무하던 부대의 조직도였어요. 그는 차분히 가해자들의 이름과 직책을 하나하나 외우고 있었어요. 40년간 쌓아온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 이미 그들의 신상을 파악한 상태였죠. 같은 시각 정보사령부 지하 상황실에서는 김태준 소장이 부하들과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늘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에는 수진이 부대의 모든 정보가 떠올라 있었고 태주는 그것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었죠. 정보사의 능력이란 무서운 거였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가해자들의 과거 행적부터 현재 동향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번번이 무마되었고 피해자들은 침묵을 강요당했죠.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한편 특전사 훈련장에서는 김태호 준장이 새벽 구보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의 모습에 부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미 10km를 넘게 달렸는데도 그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달리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수진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비 오는 날 학교까지 업어다 주던 기억, 용돈을 아껴 수진이에게 참고서를 사주던 일, 의대 합격 소식에 함께 눈물 흘리던 순간까지요.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아픔으로 변해버렸어요. 태호는 이를 악물고 더 빨리 달렸죠. 몸의 고통으로라도 마음의 아픔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아침 7시, 세 형제는 약속한 장소에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태성의 관사였죠. 넓은 응접실에 둘러앉은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결연했어요.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말로 하는 대신 준비한 서류들을 펼쳐 보였죠. 가해자들의 군 경력, 가족관계,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까지 상세히 조사된 자료들이었어요. 태준도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부대 지휘관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었죠.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목격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태준의 정보망은 그보다 한 수 위였죠. 모든 증거들이 이미 확보된 상태였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비밀리에 녹음되어 있었어요. 태호는 특전사 인맥을 통해 파악한 가해자들의 현재 동향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심지어 술자리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어대기까지 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태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지만 형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애써 참았죠. 세 형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응징이 필요했죠. 법적으로도 군법으로도 그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도 말이에요. 태성은 공식 채널을 통해 압박을 가하기로 했고 태준은 비공식 루트로 증거를 확보하며 태호는 현장에서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죠. 그들이 가장 분노한 건 단순히 폭행 사실만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그토록 꿈꾸던 의사의 길이 한쪽 눈을 잃으면서 불확실해졌다는 거였죠. 정밀한 수술을 해야 하는 외과 의사가 되기는 이제 어려워질지도 몰랐어요. 그 생각에 세 형제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죠. 오후가 되자 각자의 부대로 돌아간 세 형제는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어요. 태성은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의 회의를 소집했죠.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군기 확립과 부대 내 폭력 근절에 대한 특별 지시가 내려졌고 특히 수진이 부대에 대한 전면 감사가 예고되었죠. 태준은 정보사의 특수 요원들을 동원해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어요. 가해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폭행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태호는 특전사 출신 전우들을 소집했어요. 그들 중에는 수진이 부대 근처에서 복무하는 이들도 있었죠. 태호의 부탁에 그들은 기꺼이 나서주었어요. 누나 같은 수진이를 해친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거든요.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압박이 가해자들에게 가해지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 수진이 부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육군 최고 위층에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게다가 정보사와 특전사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에 가해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세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했어요. 태성은 수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분노를 사귀고 있었고 태준은 차갑게 빛나는 모니터 앞에서
마지막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태호는 특전사 훈련복을 입고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진이를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죠. 내일이면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가해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수진이가 흘린 눈물만큼, 그녀가 잃은 빚만큼 그들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새 장군 형제가 내린 결론이었고 그들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족을 지키려는 세 형제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어요. 수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녀의 꿈이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세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싸울 준비를 마쳤죠.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정의를 위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진실을 위한 전쟁이 말이죠.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김태성 중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진이의 병실을 향해 걸어갔죠. 어제와는 다른 결의가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수진이의 동기인 김소령으로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을 듣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왼쪽 눈을 가린 붕대는 여전했지만 오른쪽 눈에는 어제보다 생기가 돌고 있었죠. 그녀는 오빠들이 들어오자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세 형제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잠시 후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수진이가 겪은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들이었어요. 태준이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기 시작했죠. 읽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어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이에 대한 괴롭힘은 입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였죠. 여군, 그것도 의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임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텃세로 시작했지만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죠. 특히 가해자들의 리더격인 박대위는 병적으로 수진이를 괴롭혔어요. 자신보다 학벌이 좋고 능력이 뛰어난 후임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는 다른 선임들을 선동해 조직적으로 수진이를 고립시켰고 급기야 그날 밤 집단 폭행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폭행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가해자들은 수진이를 독립된 공간으로 불러내 구타했고 그 과정에서 수진이의 왼쪽 눈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졌죠. 더 끔찍한 건 그들이 이 모든 걸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였어요. CCTV 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목격자가 없을 시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죠. 만약 지금 당장 그 가해자들이 눈앞에 있었다면 그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겨우 참았죠.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어요. 김소령은 계속해서 증언을 이어갔어요. 사건 직후 부대 지휘부의 대응은 더욱 가관이었죠. 대대장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단순한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려 했어요. 심지어 수진이에게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죠. 그 과정에서 수진이는 두 번째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죠. 다행히 용기 있는 몇몇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수집했고 김소령을 통해 외부에 알렸죠.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요. 태성은 그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어요. 나중에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새 오빠는 그런 동생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던 수진이가
이렇게 작아진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죠. 태준이 조용히 수진이의 의료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왼쪽 눈의 손상은 생각보다 심각했죠.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오른쪽 눈은 온전했고 뇌나 다른 장기에는 손상이 없다는 거였죠. 그때 수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오른쪽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어요. 그 모습에 새 오빠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졌죠. 역시 그들의 동생은 강했어요. 김소령이 마지막으로 전한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가해자들 중 일부는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 명령을 받았다는 거였죠.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였어요. 게다가 일부 간부들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었죠.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했어요. 상대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육군 최고 위층의 새 장군을 적으로 돌린 순간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태성, 태준, 태호는 각자의 방식으로 이미 그물을 치고 있었죠. 병실을 나온 세 형제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오직 수진이의 상처받은 모습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태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4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부조리를 보아왔지만 이번처럼 분노한 적은 없었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가 이렇게 썩어 있었다니 배신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일을 바로잡아야 했죠. 태주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군법으로, 그리고 여론으로 그들을 옥죄어 갈 계획이었죠. 증거는 충분했고 증인도 확보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죠.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복수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태호는 주먹을 꽉 쥔 채 난간을 잡고 있었어요. 특전사 출신답게 직접적인 행동을 원했지만 형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죠. 하지만 만약 법이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자신이 나설 거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될 거예요. 가해자들과 은폐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였죠. 정의의 심판이 곧 시작될 거예요. 수진이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새 오빠를 얻었어요. 아니, 원래부터 있었지만 이번 일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사랑을 확인한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썩은 조직을 바로잡고 수진이의 명예를 회복시킬 거였죠. 밤이 깊어가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빛처럼 희망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세 형제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죠. 전쟁을 준비하는 장군들처럼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단호했어요. 새벽 5시 김태성 중장의 집무실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북이 쌓인 서류들과 함께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그는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관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첫 번째 움직임은 공식 채널을 통한 압박이었어요. 태성은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죠. 군내 폭력 사건의 심각성과 조직적 은폐 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 태성의 신뢰를 높이 사던 장관은 즉각 특별감사팀 구성을 지시했죠. 같은 시각 정보사령부 지하 벙커에서는 김태준 소장이 특수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들의 임무는 단순했죠. 가해자들과 은폐에 가담한 모든 이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거였어요. 정보사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삭제된 메시지, 비밀 계좌,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주범인 박대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하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그때마다 상급자의 비호로 무마되었던 거였죠. 더 충격적인 건 대대장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증거가 발견된 거였어요. 부대 운영비를 횡령한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그들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특전사에서는 김태호 준장이 또 다른 작전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을 선발해 특별팀을 구성했죠. 그들의 임무는 비공식적이지만 효과적이었어요. 가해자들이 있는 부대 주변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였죠. 때로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으로, 때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그들을 옥죄어 갔어요. 오전 10시 수진이가 복무했던 부대에 특별감사팀이 도착했어요. 팀장은 태성이 직접 선발한 강직한 준장이었죠. 그는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인원의 외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는 한 명씩 불러 조사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함구하던 병사들도 점차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가해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특히 박대위는 안절부절 못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의 모든 행적은 감시당하고 있었고 증거인멸 시도마저 새로운 죄목이 되었죠. 대대장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죠. 특별감사팀은 그의 집무실을 샅샅이 뒤졌고 숨겨둔 비리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대 운영비 횡령은 물론 병사들의 복지금까지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죠. 한편 태준의 정보팀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걸 파악한 거죠. 군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 계급을 이용한 횡포,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조직 문화까지 모두 도마 위에 올렸어요. 언론에 제보할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죠. 태호의 특별팀은 가해자들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의문의 시선이 따라다녔고 평소 친하던 사람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군 내부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해자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심리적 압박은 그 어떤 물리적 처벌보다 효과적이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변했어요. 특별감사팀의 조사 결과가 속속 보고되면서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죠. 장관은 즉각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헌병대가 출동했어요. 박대위를 비롯한 가해자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부대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죠. 그 중에서도 수진이를 도우려다 보복을 당했던 병사들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들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증언했고 그 결과 악은 심판받게 되었죠. 비록 늦었지만 정의는 살아있었어요. 저녁 무렵 세 형제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번에는 태준의 비밀 아지트였죠. 벽면 가득 붙어 있는 모니터에는 오늘 하루의 작전 결과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가해자들의 구속, 대대장의 파면, 그리고 관련자들의 줄줄이 소환 소식까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태준은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죠. 군 검찰에 넘길 증거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었고 민간 언론에도 제보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폭력 문화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였죠. 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의 특별팀이 수집한 정보들은 가해자들의 여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죠. 특히 그들이 과거에 괴롭혔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상습 가혹행위로 처벌받게 될 거였죠. 밤이 깊어가면서 세 형제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어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었죠. 재판이 남아 있었고 수진이의 회복도 지켜봐야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한 거였죠. 정의의 편에서 싸운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느꼈죠. 계급과 권력이 때로는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앞으로도 군 내부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될 거예요. 군 내부의 폭력과 은폐 시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겠죠. 그것이 수진이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수진이가 다시 웃을 수 있을 때 완성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세 형제는 계속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말이에요.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새벽, 수진이가 복무했던 부대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어요. 오늘은 세 장군이 동시에 부대를 방문하는 날이었거든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중장 하나만 와도 부대 전체가 긴장하는데 장성급 장교 셋이 한꺼번에 온다니 말이에요. 김태성 중장의 검은색 세단이 가장 먼저 부대 정문을 통과했어요. 뒤이어 태준 소장과 태호 준장의 차량도 도착했죠.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새 장군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살벌한 기운에 몸이 저절로 굳어졌거든요. 대대장 집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구속된 그의 자리에는 임시 지휘관이 앉아 있었죠. 그는 새 장군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비록 은폐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부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감에 무거운 마음이었죠. 태성은 부대 연병장에 전 장병 집합을 명령했어요. 아침 점호 시간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에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곧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새 장군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태성이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충분히 들릴 정도로 낮고 무거웠죠. 그는 천천히 병사들을 둘러보았어요.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움츠러들었죠. 태성은 이 부대에서 일어난 만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듣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죠. 많은 이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일이 사실이었다는 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특히 수진이를 아는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죠. 이어서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가해자들의 이름과 죄목, 그리고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의 명단까지 낱낱이 공개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죠. 그 중에는 자신들도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있었거든요. 태호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전사 출신답게 그의 몸에서는 살벌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그는 군기와 전우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했어요. 계급을 이용한 폭력은 군인 정신에 반하는 가장 비겁한 행위라고 일갈했죠. 연병장 한쪽에는 아직 구속되지 않은 가해 가담자들이 따로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죠. 새 장군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할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들의 군 생활은 끝났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집합이 해산된 후 새 장군은 부대 곳곳을 직접 돌아보았어요. 병사들의 생활관부터 의무대, 식당까지 샅샅이 점검했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열악한 생활 환경, 부실한 의료 지원, 그리고 만연한 부조리까지요. 특히 의무대를 둘러본 태성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수진이가 이곳에서 봉사하며 병사들을 치료했을 텐데 정작 자신이 다쳤을 때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했죠. 그는 의무대 전면 개선을 즉각 지시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새 장군은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병사들은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만 새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에 조금씩 경계를 풀었어요.
특히 태호는 병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후에는 본격적인 처벌이 시작되었어요. 군사법원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도착했고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죠. 가해자들과 은폐 가담자들은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그들의 계급장이 박탈되는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의 마음은 복잡했죠. 한편 부대 밖에서는 언론의 취재 경쟁이 치열했어요. 태준이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각 언론사들이 특종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죠. 군 내부의 폭력 실태와 은폐 시도, 그리고 정의를 위해 나선 새 장군의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여론은 들끓었어요. 특히 수진이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죠. 국방부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어요. 저녁이 되어 새 장군이 부대를 떠날 때 병사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들을 배웅했어요.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오늘의 일로 이 부대는 완전히 달라질 거였어요. 더 이상 폭력과 부조리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 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부대를 나온 새 형제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에게 오늘의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병실에 들어서자 수진이는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죠.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눈물이 슬픔인지 안도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 것 같았죠. 새 오빠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필요 없었죠.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서울의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잃은 왼쪽 눈의 빛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희망의 빛이었죠. 내일은 군사재판이 시작될 거예요.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정의는 완성될 거였죠. 하지만 새 형제는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수진이가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요. 그날을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동생 곁을 지킬 거였어요. 때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면서 말이죠. 오늘은 심판의 날이었어요. 악은 벌을 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석 달이 흘렀어요. 봄의 따스한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김수진은 재활치료실에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한쪽 눈을 잃었지만 의사로서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첫 번째 모의 수술 실습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새 오빠는 조용히 관찰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손놀림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한쪽 눈으로도 깊이 감각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해가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에는 포기란 없었죠. 군사재판의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어요. 주범 박대위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가해자들도 각각 중형을 받았죠.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은 파면과 함께 민간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지만 수진이가 잃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이 사건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국방부는 전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부대 내 인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죠. 태성 중장이 주도한 개혁안은 빠르게 정군에 적용되었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신설되었어요. 태준 소장은 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부대 내 부조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했어요. 익명 제보 시스템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조직적인 은폐는 불가능해졌어요. 태호 준장은 특전사 내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약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서 나온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죠. 그의 노력으로 특전사는 군기는 엄격화돼
인권이 존중받는 부대로 거듭났어요. 수진이의 회복은 놀라웠어요. 의료진들도 그녀의 의지력에 감탄했죠. 한쪽 눈만으로도 수술 기구를 다루는 법을 익혔고 특수 렌즈를 활용해 시야를 보완하는 방법도 터득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품었죠. 병원에서는 수진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재활의학과와 협력해 장애를 가진 의료인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한 거죠. 수진이는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고 동시에 후배들을 위한 롤모델이 되었어요.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수진이와 함께 복무했던 동기들이었죠. 그들은 수진이의 용기에 힘을 얻어 자신들도 겪었던 부당한 일들을 고발했고 이제는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하고 있다며 감사를 전했어요. 수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언론에서도 수진이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다뤘어요. 한쪽 눈을 잃고도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특히 비슷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어요. 수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죠. 새 오빠는 여전히 수진이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태성은 군 개혁을 통해, 태주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태호는 문화 변화를 통해 각자의 방식으로 동생을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들의 노력은 수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장병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재활 훈련을 마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비록 외과 의사의 꿈은 접어야 했지만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죠. 자신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의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첫 외래 진료를 시작하는 날, 새 오빠는 모두 시간을 내어 병원에 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수진이의 모습은 예전처럼 당당했죠. 왼쪽 눈을 가린 특수 안경이 오히려 그녀를 더 특별해 보이게 했어요. 환자들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위로에 큰 힘을 얻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이는 군 병원의 트라우마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어요. 그녀는 폭력과 괴롭힘으로 상처받은 장병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은 놀라운 효과를 보였고 전국의 군 병원으로 확대되었어요. 세 형제도 각자의 자리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태성은 차기 육군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태주는 사이버 사령관으로 진급했으며 태호는 최연소 특전사령관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보람은 수진이가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매년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 되면 가족들은 모여서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죠.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하지만 그 흉터가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죠. 수진이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평범한 의사가 되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사명을 갖게 되었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의사가 된 거예요. 봄날의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날, 수진이는 병원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한쪽 눈으로 보는 세상은 예전과 달랐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죠. 타인의 고통, 작은 친절의 의미,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같은 것들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상처가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수진이와 새 오빠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갔어요. 정의와 사랑, 그리고 희망의 전설로 말이죠. 새로운 시작은 항상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수진이가 증명했듯이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